한국이 던진 한 줄기의 빛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빛을 보았습니다. 몽골의 이 한마디가 순식간에 국제 무대를 뒤바꿨습니다. 한 세기 동안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신음하던 땅에서 터져나온 믿기 힘든 각성이었죠. 이 충격적인 선언에 유엔 본부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몽골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까지 8천만 인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경제연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역사와 혈통, 미래를 걸어 다시 하나가 되자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중국은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했고 모스크바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판도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미 800만 명의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을 선택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출신의 국제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순간이 세상에 공개될 차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1월 초 서울 여의도 스튜디오의 조명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죠. 표지에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천천히 펼치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르틴 슈미트입니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을 찾아다니는 독일 출신 국제기자인 저는 오늘 방송을 위해 지난 15년간 중앙아시아를 취재하며 적어온 기록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자 2010년대 초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났던 현지 관료의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지역은 언제나 북쪽 거대한 이웃과 서쪽 경제대국 사이에서 움직여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때 그 말에 깊이 공감했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두 강대국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가 확인한 정부 공식 보도자료와 각국 언론 기사들은 그 오래된 확신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모니터에는 2024년 9월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관련 자료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일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변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지난달 다시 중앙아시아로 날아갔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몽골의 가을 공기는 예전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공항 밖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글 간판이 여러 개 보였거든요. 세종학당, K-팝 댄스 스튜디오, 코리안 레스토랑 같은 글자들이었죠.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관련 가게들이 많이 늘었네요. 기사는 백미러 너머로 제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 많이 좋아해요.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고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변화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서관 앞 게시판에는 한국어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지나가는 학생 몇몇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그려진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약속 장소인 연구실에서 저는 에르데네사란 교수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몽골 고대사 전공자로 최근 한국 학자들과 고구려 유목문화 연결고리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과의 학술 협력이 최근 들어 활발해진 이유가 뭘까요? 에르데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설이지만 고구려와 몽골 유목민 사이의 문화적 교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유는 없나요? 제 질문에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고구려와 발해 관련 연표 표기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학술적 논쟁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몽골과 한국은 서로에게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학문이 먼저 움직이는 건가? 그날 오후 저는 에르덴의 교수의 소개로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바트채책을 만났습니다. 28살의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2019년에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서울에서 1년간 공부했어요. 그때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존중한다는 거였죠.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서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신뢰를 읽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 도시는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새로 문을 연 한국 화장품 매장과 전자제품 판매점이 눈에 띄었죠. 저는 한국 기업이 투자한 현지 산업 플랜트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35살의 엔지니어 아이잔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르틴 씨.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아이잔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6년째입니다. 2020년에 한국 본사에서 3개월 연수를 받았는데 그게 제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이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한국 회사는 현지 직원에게도 기술 이전과 교육 기회를 제공했어요. 단순히 노동력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느낌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2024년 6월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보도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기술협력과 인적교류 강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체계적인 전략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에르덴의 교수의 말과 아이잔의 표정, 그리고 바트채책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알마티에서의 취재를 마친 저는 다음 목적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이틀간 촬영한 영상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잔의 인터뷰 장면을 다시 보던 중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려는 느낌이었죠.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카자흐스탄만의 특수한 사례일까? 아니면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부일까?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현지 코디네이터 자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는 반갑게 악수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저는 자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타슈켄트는 어때요?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자밀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관련된 것들이 인기예요. 특히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세종학당 가볼 수 있을까요? 자밀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예약해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예정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타슈켄트 세종학당을 찾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한글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 벽면에 붙은 한국 관광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남산타워, 부산 해운대, 제주도 풍경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마르틴 기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당 원장인 김성민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5년째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이곳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 질문에 성민 씨는 책상 위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2020년에는 8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명이 넘습니다. 세종학당재단 공식 통계로도 확인되는 수치예요.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2배가 된 거였으니까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뭘까요? 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업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문화에 매료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눈에 띄는 건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현지 회사에서 직원들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문화 열풍을 넘어선 건가요?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처음에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실용적인 이유로 배우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저는 학생 몇몇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25살의 디나라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자님, 저희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고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디나라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나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배웠어요. 처음엔 드라마 보면서 재미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한국 섬유회사 타슈켄트 지사에 취직했거든요. 이제는 업무상 필수예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면서 느낀 건 뭐예요? 디나라는 표정이 진지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일을 정말 체계적으로 해요. 그리고 현지 직원 의견도 존중해주고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9살의 아지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한국 스타트업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언젠가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열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세종학당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어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출발점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저는 자밀의 안내로 타슈켄트 시내 한 카페에서 바크티오르를 만났습니다. 31살의 그는 우즈베키스탄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 유학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씨,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바크티오르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바크티오르 씨, 커뮤니티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약 500명 정도예요. 물론 우즈베키스탄 전체 청년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저는 그의 신중한 표현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 갖는 이유가 뭘까요? 바크티오르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문화적 매력도 있지만 최근에는 장학금 기회나 취업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2024년 8월 한국교육부가 발표한 글로벌 인재 유치 확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장학생을 전년 대비 30%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제 질문에 바크티오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선배들이 좋은 자리에 취업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크티오르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그날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했습니다. 디나라의 밝은 표정, 아지즈의 열정적인 눈빛, 바크티오르의 신중한 어조가 화면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어떤 흐름이 있어.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최근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양국 정상이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는 공동성명도 발견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야. 실제로 뭔가 움직이고 있어. 저는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간 중앙아시아를 취재하면서 저는 이 지역이 변하기 어렵다고 믿어왔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종학당에 늘어난 학생 수,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성장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눈을 돌리는 청년들의 커뮤니티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타슈켄트 시내 한 서점을 찾았습니다. 입구 진열대에는 한국어 학습 교재들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초 회화책부터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저는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들 많이 팔리나요? 주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나가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자주 사가죠. 저는 책 몇 권을 손에 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 면접 준비, 일상 표현 같은 실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사람들이 실제로 준비하고 있어. 서점을 나온 저는 근처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들렸고 어떤 학생은 한국 아이돌 그룹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것을 단순한 문화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경제적 기회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내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학당의 160명, 바크티오르의 500명 커뮤니티, 서점의 한국어 교재들.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인 걸까? 저는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타슈켄트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몽골의 에르데네 교수, 카자흐스탄의 아이잔, 우즈베키스탄의 바크티오르 인터뷰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고 있었죠. 각각의 이야기는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역 전체의 흐름일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로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개별 사례들이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그것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노트를 펼쳐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학자 1명, 엔지니어 1명, 커뮤니티 운영자 1명, 그리고 몇몇 학생들. 충분한 샘플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넓게 봐야 해. 다른 나라는 어떨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다음 행선지를 결정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비슈케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도착한 비슈케크는 타슈켄트보다 작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비슈케크는 어떤가요? 제 질문에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지만 건물들은 낡아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은 느긋했습니다. 타슈켄트나 알마티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곧장 현지 경제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연구원 아이다라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중앙아시아 경제 동향을 15년째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마르틴 씨, 환영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이다라는 사무실 책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곧장 핵심을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 마찬가지인가요? 아이다라는 잠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변화는 있어요. 2023년부터 한국 정부의 ODA 지원이 늘어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시작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느린 편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느리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아이다라는 펜을 들고 종이에 간단한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해서 외국 투자가 활발해요.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죠. 경제 규모도 작고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의 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이다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는 분명히 접점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건 실제 변화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기대일까요? 아이다라는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둘 다 조금씩 있다고 봐요. 변화는 분명 시작됐지만 그게 얼마나 깊고 지속 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연구소를 나서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다라의 말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긍정적인 사례들이 혹시 예외적인 경우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거리를 걷다가 한 대학 캠퍼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들을 훑어보니 한국 관련 행사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날 11월 15일 개최라는 문구였죠.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있지만 경제는 약하다. 이게 키르기스스탄의 현실인가?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현지 대학생 그룹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4명의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양해를 구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나요? 제 질문에 한 학생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드라마랑 음악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매주 같이 봐요.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싶나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긴 한데 여기는 배울 곳이 많지 않아요. 타슈켄트나 알마티처럼 학원이 많지도 않고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 배워서 뭘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취업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문화적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기회는 보이지 않는 상황. 저는 카페를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타슈켄트와 비슈케크는 확실히 달라. 같은 중앙아시아라도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거야.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2024년 6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체결한 경제협력 양해각서 관련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향후 협력 강화 방침이라는 제목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더 많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관련 기사들은 투자 금액과 프로젝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상대적으로 간략했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본 건 일부였어. 전체 그림은 이보다 복잡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몽골의 학술협력, 카자흐스탄의 산업투자, 우즈베키스탄의 인적 교류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에서 본 현실은 그보다 조심스럽고 더뎠죠. 이 차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사례만 선택적으로 본 건 아닐까? 아니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나라마다 속도가 다른 걸까?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쳐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것들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본 것들을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한국과의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작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느렸던 거죠. 그럼 이건 선택적 협력인가?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슈케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내 중심가를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저는 작은 서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국어 교재가 딱 2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타슈켄트 서점과는 확연히 달랐죠. 저는 책을 집어들고 표지를 살폈습니다. 출판 연도는 2021년이었고 책 모서리는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 많이 팔리나요?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거의 안 팔려요. 가끔 관심 있는 사람이 물어보긴 하지만요. 저는 책을 제자리에 놓으며 서점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심지어 사람마다 속도와 깊이가 달랐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생각보다 복잡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음 목적지 항공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내일 오후 3시였습니다. 돌아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에서 바라본 중앙아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알고 있을까? 비슈케크를 떠나 서울로 돌아온 건 11월 18일 오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익숙한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든 들리는 한국어. 2주일간의 중앙아시아 취재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실에 취재 요청 이메일을 보낸 게 일주일 전이었는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1시 중앙아시아 협력 담당 과장님과 인터뷰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촬영 장비를 챙겨 외교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엄격한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질문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장기 전략은 무엇인가? 각국별 차이를 인식하고 있나? 같은 질문들이 적혀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시아국 중앙아시아과 박진우 과장입니다.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기를 켠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장님, 최근 한국의 중앙아시아 협력 정책이 활발해진 것 같은데 배경이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정부는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전방위 협력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이에요. 에너지, 인프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요? 진우는 테이블 위 서류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중앙아시아 ODA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즈베키스탄과는 섬유산업 현대화 사업, 몽골과는 광물자원 협력 등이 진행 중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숫자와 프로젝트명이 구체적이었죠. 그럼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어떤가요? 제 질문에 진우는 잠시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라마다 협력의 깊이와 속도가 다릅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하지만 작은 나라들과는 교육이나 문화 협력부터 시작하는 단계예요. 저는 그의 솔직한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선택적 협력인가요? 진우는 손을 들어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선택적이라기보다는 단계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모든 나라와 동시에 같은 수준의 협력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개국 모두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책은 분명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책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현지 상황, 행정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단순히 자원 공급지나 시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로 본다는 점이요.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외교부 청사를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장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뎠으니까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광고판들. 이곳과 중앙아시아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무역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회사 입구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마르틴 기자님, 어서 오세요. 사무실 안쪽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회사 대표인 이승호 씨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중앙아시아 진출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제 질문에 승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자흐스탄에 섬유기계를 수출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2022년부터 현지 공장 설립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지원이 도움이 됐나요? 승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됐지만 충분하진 않았어요. 금융 지원이나 현지 정보 제공 같은 건 있었는데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직접 해결해야 했죠. 언어 장벽, 현지 관료주의, 물류 문제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승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중앙아시아 시장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한국 제품과 기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느낌도 받고요. 물론 쉽지 않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현장 경험이 조금씩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간극은 존재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거리를 걷던 중 저는 문득 핸드폰을 꺼내 최근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2024년 11월 초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한 협력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기반한 협력 강화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시작일 뿐이야. 중요한 건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주일간 촬영한 영상 파일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의 에르데네 교수, 카자흐스탄의 아이잔, 우즈베키스탄의 바크티오르, 키르기스스탄의 아이다라, 그리고 서울의 진루 과장과 승호 대표.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정책은 수립됐고 현장에서는 조금씩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깊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저는 문장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만드는 건 누구일까? 정부일까, 기업일까, 아니면 현지 사람들일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두일 수도 있겠죠. 정책이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이 실행하며 현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정리해야겠다고.
단순히 성공 사례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복잡함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원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중앙아시아, 새로운 선택의 시작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원고 작업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바크티오르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죠. 마르틴 씨, 제가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회원 중 한 명이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그날 저녁 화상통화로 그 회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라시드예요. 저는 작년에 한국 기업 타슈켄트 지사에서 6개월 일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라시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는 한국 중소기업이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급여도 제때 나왔고 한국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회사가 현지 직원 임금을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한국 직원보다 절반밖에 못 받았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라시드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만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이 일하던 현지 직원 5명이 모두 떠났죠.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모든 한국 기업이 그런가요? 라시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친구 중에는 한국 대기업 지사에서 잘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일부 중소기업들이에요. 현지 법규를 제대로 안 지키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의자에 기대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시드의 이야기는 달랐죠. 변화의 이면에는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현지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니 한국 기업의 노동 문제를 다룬 보도가 몇 건 나왔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관련 내용이었고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문제가 언급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도 현실의 일부야. 다음 날, 저는 다시 외교부 진후과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통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의 노동 문제가 제기된 적 있나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몇몇 사례가 보고된 적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었고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어요. 저희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진출기업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전체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한두 기업의 문제가 한국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책은 좋았고 많은 사례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전체의 인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죠. 저는 다시 원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금까지 작성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새로운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한다. 며칠 후, 저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김현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중앙아시아 정치 경제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마르틴 기자님, 취재는 잘 되고 있나요? 현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보이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국제 협력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고요.
저는 노트를 꺼내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중앙아시아 접근은 어떤가요?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방향은 좋아요. 하지만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죠.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어요. 둘째는 현지 역량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현지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죠. 셋째는 경쟁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곳이에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현수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관적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도한 기대도, 과도한 실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실패하기 쉬워요. 카페를 나온 후 저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현수 교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속성, 현지 역량, 경쟁. 이 세 가지 모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에서 본 현실은 현지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줬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몽골의 에르데네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과의 협력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 있죠. 언어 문제, 행정 절차 차이, 그리고 때로는 상호 기대 수준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협력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답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태도였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원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문장들이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순탄하지 않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성공 사례 뒤에는 실패와 시행착오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의지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크티오르는 여전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아이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라시드는 새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다시 키보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도 비판적인 보도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은 이야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확인 작업을 위해 다시 한번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몽골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 2주일간의 여정.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확실한 답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였다는 걸요.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행 중인 이야기였죠. 원고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1월 22일 오전, 저는 편집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르틴, 원고 진행 상황이 어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취재 노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절반 정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못 늦춰요. 이번 주 안에 완성해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마감 압박은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작성한 원고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들, 문제점들, 전문가들의 의견. 모든 게 다 있었지만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아이잔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르틴 씨, 제가 일하는 공장에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한국 투자가 들어왔는데 현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어요. 회사 측에서 장기적으로 현지 인력을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라시드의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한국 기업이라도 어떤 곳은 성공하고 어떤 곳은 실패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문장을 쓰자마자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단정적인 표현 같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갈림길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오후 2시쯤 저는 산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한강공원을 걸으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죠.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작은 파도들이 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변화도 이런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지. 완벽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번쩍 스쳤습니다. 제가 찾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진짜 이야기였던 거죠.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다. 진행 중인 이야기다.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다. 문장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만난 에르덴의 교수의 신중한 태도, 카자흐스탄의 아이잔이 보여준 성장, 우즈베키스탄 바크티오르의 커뮤니티, 키르기스스탄에서 느낀 현실의 무게, 그리고 라시드의 실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은 분명 존재했다. 그들이 중시한 건 기술, 존중, 그리고 신뢰. 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원고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논리적 흐름은 괜찮은지, 사실관계는 정확한지, 균형은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아직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타슈켄트 세종학당에서 만난 디나라의 환한 미소, 비슈케크 서점에서 본 먼지 쌓인 한국어 교재, 서울 외교부에서 들은 진우 과장의 신중한 답변. 이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원고 중간 부분을 열고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는 빠르게, 어떤 곳에서는 천천히 진행된다. 중요한 건 그 속도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지혜다. 오전 10시쯤 저는 마지막 수정을 마치고 원고 파일을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자가 이런 긴장감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신기했죠. 1시간 후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틴, 원고 잘 읽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솔직하고 균형 잡혔어요. 이상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잘 담았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마지막 부분에 명확하게 담아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시 원고를 열었습니다. 편집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을 잘 그렸지만 방향성이 부족했던 거죠. 저는 마지막 장을 추가하기 위해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방향을 제시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관찰자일 뿐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실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기자의 역할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관계를 만드는 건 정부의 정책도 기업의 투자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그것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 저는 문장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을 거였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실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쓴 원고는 단지 하나의 스냅샷일 뿐, 실제 현실은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죠. 원고를 제출한 다음 날인 11월 23일,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진우 과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마르틴 기자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즉시 답장을 보냈고 오후 3시에 서울 광화문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평소보다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온 모습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걸 말해줬죠. 기자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는 메뉴판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제가 정책적인 답변만 드렸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현장에서는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요.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을 때 일이에요. 한국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현지 관료들을 연결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서로 기대하는 게 달라서 회의가 엉망이 됐죠. 한국 기업은 빠른 결정을 원했고 현지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계속 조율했죠. 양쪽 입장을 듣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요. 6개월 걸릴 일을 1년 반 동안 진행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그 기업이 지금 타슈켄트에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내심이요. 그리고 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중앙아시아는 우리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고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책 뒤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 말이죠. 카페를 나온 후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진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른 리듬으로 움직인다.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죠.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이미 제출한 원고였지만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편집장님, 마지막 부분에 짧은 문단을 하나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건 정책 문서가 아니다. 그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실패를 겪고 다시 시도하고 서로 다른 리듬을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진짜 협력이다. 문장을 완성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야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느낌이었죠.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본 것들,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진우에게서 얻은 통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최종 수정본을 편집장에게 보냈고 정오쯤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완벽해요, 마르틴. 이번 주 금요일에 게재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주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기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비판할 거였습니다. 그게 당연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시 한번 취재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만난 사람들의 명함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각자에게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사에 잘 담겼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덴의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가 나오면 꼭 보내주세요. 학생들과 함께 읽고 싶네요. 아이자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바크티오르는 조금 더 길게 썼습니다. 마르틴 씨, 저희 커뮤니티 회원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장들을 읽으며 뭉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제 취재원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집 근처 식당에서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저는 중앙아시아를 단순한 취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각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한국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으로 2024년 11월 초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포럼 공동성명 전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양측은 상호 존중과 호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외교적 수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문장 뒤에는 진우 같은 외교관들의 노력이 있었고 아이잔 같은 현장 실무자들의 땀이 있었으며 바크티오르 같은 청년들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원고를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건 기술, 존중, 그리고 신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여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죠. 이 기사를 읽은 누군가가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저는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독자들의 몫이지. 그렇게 저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서울 여의도 스튜디오에 다시 서 있습니다. 3주 전 이 자리에서 낡은 노트를 펼치며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죠. 카메라 앞에 앉아 마지막 촬영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차가운 가을 공기, 알마티 공장의 기계 소음, 타슈켄트 세종학당의 학생들 웃음소리, 비슈케크 서점의 고요함. 그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마르틴 기자님, 준비되셨나요? 촬영 감독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향해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주 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중앙아시아로 떠났습니다. 이 지역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답을 찾는 여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책상 위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몽골에서는 학술 협력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고구려와 유목 문화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의 진지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성장한 엔지니어의 자부심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있었죠. 저는 다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현실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변화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속도가 달랐죠. 어떤 이는 희망을 품었고 어떤 이는 실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촬영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누군가는 중앙아시아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먼 곳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있을까요? 촬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취재에서 배운 건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정책 문서나 투자 금액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협력은 서로 다른 리듬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양쪽 모두에게 이 관계는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두 강대국 사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그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언제나 한국으로 향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택지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책상 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에르덴의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은 어려움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아이자는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크티오르는 실제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탄다고 했죠. 그리고 진우 과장은 다른 리듬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건 기술, 존중,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테고 한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중앙아시아 진출을 고민하고 있겠죠. 그 모든 선택과 노력이 모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겁니다.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될 겁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빨간 불이 꺼지고 스튜디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3주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제 기사를 읽은 누군가가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더 많은 변화를 목격하게 되겠죠. 저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노트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이 낡은 노트에는 15년간의 중앙아시아 취재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됐죠. 변화는 계속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도요.